네, 안녕하세요. 네, 대치 메스몽 이혜준이고요. 제가 지금 저희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5주 동안 학부모님들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매번 2부에 출연해서 저희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 지도하시면서 부딪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네, 가이드 잡아드리고 도와드리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죄송한데 제가 좀 멀리 떨어졌으니까 마스크 좀 벗을게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분 넘는 시간을 열심히 매우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하다 보니까 온통 침 때문에 네, 호흡이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 여기서 좀 마스크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해드리면 네, 저는 수학교육 전문가라고 이제 밖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20년 넘게 초등학생들에게 초중고 수학을 지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시를 한다거나 중고등 수학을 계속 하다가 네, 한 20년 전쯤에 뜻한 바가 있어서 네, 초등아이들부터 뭔가 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미 이제 입시에 쩌들기 전에 순수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내용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초등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저희 이제 메스몽을 만났다고 해야 되나요? 메스몽을 만드신 네, 박정희 원장과 같이 그 당시에 이제 부원장으로서 같이 저희가 시작을 13년 전에 대치동에서 했었고요. 이제 원래 수학교육 전공에 교육학 석사에 교육학 박사과정 수료하고 지금 이제 논문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이제 꿈이 조만간 오은영 박사님처럼 네, 박사가 돼서 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어떤 현실적인 조언들 또 부모님들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네,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랑할 게 없을까? 막 열심히 이제 요번에 저희가 이렇게 투어를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뭘 자랑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랑할 만한 게 네, 이제 창의력 교육학회 네, 이사로 재직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멘사 정의원이거든요. 공인 IQ 150이 넘는 걸로 네, 수치상은 나와 있어요. 물론 제 주변 친구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네가 뭐 이러긴 하는데 네, 어쨌든 공인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의 13년간의 작년이 아니군요. 올 초군요. 벌써 12월이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내년 학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2022학년도가 작년 같은데 올 초죠. 올 초에 저희가 사실은 여태까지 13년의 노하우를 담아서 책을 발간했어요. 그래서 책이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는 읽고 씁니다라는 책이고요. 전국 온라인 서점에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네,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철수했고요. 온라인 서점에서는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고 아마 오늘 오신 어머님들 입구에서 이벤트로 저희가 또 네, 나눠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이따 끝나고 가실 때 네, 사인 부탁하시면 사인도 해드립니다. 저하고 홍성희 원장님이.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처음으로 저희 이제 13년 동안 노하우를 저희끼리만 알다가 안다라기보다 저희끼리만 공유하다가 이거를 뭔가 좀 전국적으로 이런 수업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역할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책도 내게 된 거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방송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온라인 강의들도 찍고 그런 걸로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있긴 해요. 그래서 나름 제가 이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여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유튜브에도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 제가 나갔던,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거나 막 이러지는 못하고요. 이제 이런 초청 강연 같은 것들에 가서 저희의 가치관들을 알려드리고 부모님들을 뵙고 있고 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가 첫 출발로 이렇게 전국 투어를 다니고 있고요. 내년 후년은 조금 더 확장하고 넓히고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이런 사실 수학교육 자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문제 푸는 걸로 아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수학교육을 정말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열심히 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알려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광고에서 뭐 이 좋은 걸 어디다 알릴 데가 없어요. 뭐 무슨 광고였는지 왜 누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걸 어떻게 그냥 우리는 묵묵히 우리 자리에 수업만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다들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저희 자체가 막 바깥에 나가서 저희가 뭘 하고 있어라고 막 얘기하는 애들이 못 되거든요. 보시기엔 이래도 되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막 소심한 성격들이라 잘 못해요. 근데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심스럽게 이제 첫 발을 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잠깐 계속 저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13년 전에 처음 오픈할 때는 정말 요 정도의 학부모님들 모시고 요 정도 규모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2010년도에 제주도에 수학 축제가 있더라고요. 이 축제에서 뭘 배웠었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라는 게 문제 푸는 수학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 갖고 계시는 수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축제 같은 걸 열어서 이 안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수학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수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네, 열심히 이렇게 강연들도 있기도 하고 뭐 저희 손에 뭐 쥐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젊죠 좀. 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볼 기회가 있어서 저희 그 당시 이제 오픈한 멤버가 딱 이렇게 있는 7명이에요. 7명이 다 같이 2박 3일 제주 캠프를 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7명 중에 5명이 현재도 대치 메스공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질긴 인연이야 이러면서 막 그러긴 하는데 뜻한 바가 있어서 될 때까지 우리 해보자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 네, 이렇게 이제 학부모님들 모시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전이라서 마스크들을 이제 아직 안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건 저고요. 저 뒤에는 네, 한 좀 젊어 보이긴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홍성희 원장님이 네,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하실 때 영상 화면이고요. 가장 최근 자료들 중에는 뭐 저희 이제 항상 매번 애들이 어떤 코스까지 끝나고 졸업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했던 사진도 올 여름에 이제 나왔던 사진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는 게 글쎄요, 뭐 얼마나 학원이 대단해서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졸업한 애들은 굉장히 뿌듯해요. 왜냐면 보통 저희 학원 애들이 재원한 기간이 막 4, 5년씩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다가 5, 6학년 때 졸업할 때까지 수학학원을 그러니까 저희 학원만 다니는 애들도 물론 있기도 하고 저희 학원 말고 다른 학원도 병행했을 수 있긴 하지만 저희 학원이 얘네 인생에서 굉장히 큰 메인 수학학원으로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졸업할 때 졸업장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기념사진 찍어주는데 되게 뿌듯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뭐 수학학원 하나 졸업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성과들을 내주긴 하죠. 제가 이제 이거는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이제 이 아이들은 우연찮게 저희가 이제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진을 찍게 됐어요. 한 6개월쯤 지난 시점인 것 같은데 여름인 거죠. 반팔 입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유가 뭐야라고 하시면 이 반 애들이 그 당시에 이제 경시 1반이었는데 성대경시, 제가 이제 성대경시 얘기 아직도 시작도 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성대경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전국 단위의 굉장히 큰 이제 그 상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대평가니까 전국의 대상 1명, 금상 3명, 은상 10명, 동상 20명 주는 시험인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시험에서 저 당시 애들이 나갔는데 한 반에 대상 하나 나오고 금상 하나 나오고 은상 둘 나오고 한 친구는 이제 장려받고 그래서 5명 다,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전국 한 20등 안에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념적인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그때 같이 기념사진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진이 정말 네, 아주 뭐랄까 희귀하게 남아있는데요. 2011년도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가 투어를 다니면서 우리 학원 출신의 KMC나 성대경시 같은 전국 단위의 상대평가 대상 받은 몇 명이지라고 세워봤더니 이제 약 12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 학원 역사가 한 13년이니까 매년 1명 정도씩은 대상 받는 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상 같은 경우에 한 14명, 은상 51명, 동상 83명, 장려상 346명은 사실 13년의 역사치고는 좀 작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유가 뭐야라고 하시면 장려상은 이게 잘 집계가 안 돼요. 부모님들이 장려상도 사실 전국 15%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잘한 건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유 선생님 장려는 뭐 나가면 받는 뭐 무슨 뭐 이러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해 주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아서 나중에 애기 입에서 나와요. 애기들은 장려상 받은 것도 굉장히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이라서 쌤도 장려 받았었는데 니네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데 엄마가 장려상 받았다고 뭐 이렇게 왜 애들은 뭐 받으면 뭐 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장려상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도 근데 장려상 받았으면 야 장려상 대단한 거야라고 저희는 막 칭찬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우 정확한 집계는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네, 저희 아이들을 키워낸 부분이 있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 친구도 2011년 친구들인데 2011년도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이제 대학을 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1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입시 결과라고 소위 말하는 대입 결과가 별로 없는 이유가 애들이 어려서 받았을 때 이미 뭐 너무 애기들이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추적을 해보면 이제 겨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 사진에 있는 친구 중에 사실은 1명 빼고 4명 다 서울대를 갔어요. 그거 다 이제 이공계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이제 수학을 사랑하는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매번 나오는 성과들 중에 이제 보통 다른 입시학원들은 막 의대간 성적들을 많이 자랑하는데 저희는 의대간 애들이 물론 있긴 한데 요 당시 2021년도에 3학년 친구들이 3반 있었거든요. 15명. 이제 그 중에 9명이 서울대 이공계를 갔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간 애가 하나, 연대 의대간 애가 하나, 그 다음에 카이스트간 애가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중에는 물론 이름만 되면 날만한 대학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서울대 이공계를 굳이 넣은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로를 이쪽으로 결정하게 됐고 저희 입장에서도 와 동학년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가면 다 동창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만나진다고. 네, 이렇게 비슷한 어떤 길을 선택한 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경우 말고도 이제 매년 아마 여기 영재원들 어머님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대학부설 영재원이, 교육청 영재원이 하는 것들,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성대경시나 KMC 같은 경시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 KMO는 뭐냐면 IMO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하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거든요. 그 경시대회 나가려면 고등 KMO에서 입상이 아니죠. 거의 뭐 전국 등수 5, 6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나가는 시험에 이제 예비 시험 단계가 중고등 KMO예요. 이런 시험에 나가서 금운동 받은 애들도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졸업한 이후에 실제 중학생 때 벌어지거나 고등학생 벌어지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때도 상을 많이 받아요. 네,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이 이제 중등 KMO 같은 데 나가서 상을 받아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런 실적을 내주고 있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영재고나 과학고나 뭐 민사고 하나고 같은 특목고라고 하거나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아는 많은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까지보다는 아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시 결과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엔 조금 더 가시적일 것 같아서 제가 자랑 삼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치동에서 이제 13년 동안 저희가 수학 동아로 아이들 지도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전국 투어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가 이제 3주 전에 11월 12일이면 3주 전이 아니라 4주 전인 거네요. 대구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화면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부산에서 네, 했었고요. 굉장히 큰 강당이었어요. 그리고 네, 지난주에는 이제 김포에서 카페 빌려서 했었고, 이제 다음번에 제가 할 때는 아마 오늘 대전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또 올라가긴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부모님들께 좋은 말씀 드리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뭘 하고 있냐라고 하시면 5주 동안 부모님들께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수학 지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인 수학 동아리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수업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또 부모님들이 막상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정리해 봤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고민하세요. 선행을 시켜야 돼요? 심화를 시켜야 돼요? 선행을 시킬 때는 어떻게 시켜야 돼요? 심화 시킬 때는 어떻게 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첫 주에는 그 얘기를 먼저 해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라고 하시면 공부 루틴이거든요. 습관을 어떻게 잡게 해주실 건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학원만 보내놓으면 되지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아이의 공부 습관을 잡아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쨌든 공부를 하는 도구가 아까 수학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수학 동화라는 도구가 있지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문제집으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집을 지도하려면 어떻게 지도하고 또 어떤 문제집을 골라주고 어떻게 풀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저희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아, 이 아이는 왜 이런 부분이 막히지? 왜 이런 부분이 힘들어하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초등 과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때 어머님들이 만나실 만한 어떤 수학 고민들, 수학 언덕들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이런 거 5가지를 정리해서 제가 FAQ처럼 부모님들이 하실 만한 질문들을 제가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요. 끝날 때쯤에는 FAQ가 아니라 Q&A처럼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어떤 실질적인 고민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또 성심껏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포에 가서 마지막 피날레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정말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 정말 다들 얘기하시는 게 언제든 지가 공부할 때 되면 하겠죠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20살 넘어서 되면 어떡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얻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다음 주에 완료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주제는 유튜브로 나중에 다 시리즈로 올라갈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만 했던 주제 말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 했던 주제들이 관심 있으신 경우에는 나중에 유튜브로 메스몽을 검색하신 다음에 꼭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 때 만나는 수학 언덕 5가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도대체가 식을 안 써요, 식을. 내가 그렇게 식을 쓰라고 하는데 내가 잔소리할 때만 쓰고 내가 안 보면 다시 안 쓰고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저희도 지도하다 보면 그래요. 어머님 누구누구가 식을 안 써서 틀렸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화면이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페이지예요. 왼쪽의 아이는요, 계산을 쓴 거예요. 식을 쓴 게 아니에요. 오른쪽의 아이는 식을 쓴 거예요. 물론 오른쪽의 아이도 계산을 하긴 했죠. 초등 과정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 나오는 어떤 일부를 제가 애들 걸 보여드리는 건데, 부모님들은 당연히 둘 다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른쪽처럼 식을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둘 다 상관없다고 말씀드려요. 다음은 중등 과정이긴 해요. 왼쪽하고 오른쪽 역시 같은 페이지예요. 왼쪽 아이는 열심히 식을 계산을 썼어요. 그쵸? 딱 봐도 되게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남아 보이는 풀이. 오른쪽 아이는 뭔가 쓴 것 같긴 한데 계산 끄적끄적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네 개는 같은 반 아이들 교재예요. 물론 교재 순서가 다르죠. 뭐 예전에 초등 때 찍은 거, 중등 때 찍은 거가, 초등이라는 의미는 과정상 생물적인 나이는 얼마 차이 안 나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아이가 현재 가장 수학을 잘하고 있는 아이처럼 보이세요? 그쵸, 가장 마지막 아이가 수학을 제일 잘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썼는데도 괜찮다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안 쓰는 게 무조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아이가 안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안 쓸까요, 그 아이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식을 안 쓰는 가장 많은 이유는요, 손이 머리보다 느리기 때문이에요. 머리는 이미 문제를 보는 순간 저기 한 서너 스텝을 가고 있는데, 손은 우리 아이들 생물학적으로 아직 아기일 때가 많잖아요. 뭐 3학년, 4학년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큰 애 같지만 정말 보고 있으면 아직 꼬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당연히 손보다 빨라요. 그리고 뭘 써야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식을 쓰라고는 하지만 애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하고 계산을 구분하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과정을 써라고 하니까 누군가는 계산을 열심히 써온 거고 누군가는 열심히 식을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죠. 어머님들이 저 언제쯤 좋아져요? 라고 하면, 어머님 나중에 식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린 시절이 오면 반드시 쓰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땐 암산 못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가르쳐 주세요. 뭘 써야 되는지, 또는 써봐 주세요. 그런 얘기 드려요. 이 아이가 아까 그 마지막 아이예요. 중학교 3학년 과정 들어갔거든요.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3문제 푼 거예요. 써야 하면 그러니까 써야 하면 반드시 쓰게 되는 상황이 와요. 물론 이렇게 된 게 아까처럼 그렇게 쓰다가 이렇게 확 점핑할 수 있어라고 물으시면 이 안에 수학 탐구 노트가 있죠. 저희가 계속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키고 있었냐면 수학 동화로 네가 생각한 것을 한번 표현해봐라는 과정을 계속 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하지만 쓸 줄 모르는 건 아닌 거예요. 다만 문제를 풀 때는 뭘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써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가 쓰지 않는 배경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좀 읽어주세요. 근데 과정을 쓰는 게 무조건 나쁘냐? 그럼 이렇게 무조건 아까처럼 그렇게 끄적거리면서 자기 생각을 펼쳐야 돼.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정을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머리가 손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손을 써보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쓰게 돼 있어요. 또 쓰지 말라고 그래도 좀 쓰지 않고 암산해봐라고 해도 자꾸 쓰게 돼 있어요. 물론 가장 강력한 압력은 뭐냐면 우리 엄마가 식 안 쓰면 혼낸다고 그랬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진정한 마음이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지 않으면 엄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잔소리할 때라든지 누가 볼 때만 쓴다니까요. 본인은 이게 안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쓰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려주고 가르쳐주다 보면 아이는 쓰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바라보고 있는 시점 자체가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런 학부모님들이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초등의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부분을 잘 싹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아이를 좀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는 문제 안 읽는 아이. 문제를 어찌나 안 읽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얘기도 안 해줬는데 너 이거 틀렸어라고 갖다 주면 어쩜 이렇게 빨리 고친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왜 틀려? 라고 하시거든요. 아니면 모른다고 그래서 가져와. 근데 엄마가 문제를 읽어주면 갑자기 알겠다 자기가 풀 수 있대 가져가요. 도대체 넌 왜 문제를 안 읽고 나한테 가져오는 거야? 막 이러시는데 두 아이는 상황이 달라요. 어머님들. 왼쪽에 있는 아이는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짐작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많냐면 문제만 많이 푼 애들이 저런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거 아니면 이렇게 푸는 건데 대충 알아요. 근데 하나 딱
그러니까 들이댄 거죠. 그때 틀렸대 엄마가. 그럼 바로 머릿속에 교정하는 거. 아 그게 아니었구만. A가 아니라 B였네. 바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죠.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 뭐야라고 물으시면 오른쪽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0% 청각 지각이 시각 지각보다 지금 높은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글로 된 걸 읽고 해독하는 능력보다 들었을 때 알아듣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당연히 애기들은 듣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종이를 주고 뭘 알려주기보다는 똑같은 걸 알려줄 때도 써서 읽어주면서 쓰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애기들이 청각 지각이 더 빨리 발달했어요. 그럴 때는 문제를 소리내서 읽도록 해주셔도 되고요. 같이 읽어봐 주는 것 정말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를 이미 저 위에 올려놓고 고3 때 너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네가 알아서 읽어보면 안 되겠니? 아직 애기인데. 그쵸? 당연히 지금은 그런 부분에 핸디캡들이 있으니까 읽어보게 해주시고 읽을 때도 이제 부모님들이 줄 같은 거 쳐주시잖아요. 이 줄 따라서 읽으면 돼 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들은 줄은 줄대로 입은 입대로 나중에 따로 놀아요. 줄 치는 게 무조건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오히려 줄 없이도 보면서 본인이 무슨 내용을 읽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길러지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아직은 아이가 수에 대한 어떤 시각 정보가 빠르지 않은 거니까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어릴 때 수연상 같은 거 좋아하는 애들이 보통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리시면서 문제로 익히실 게 아니라 그냥 근본적인 독서를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력 자체가 올라와야 수학 문제력도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유는 뭐야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 유형이나 문제풀이에서 독해력을 끌어내시려고 하면 그냥 수학 문제 국한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뭐 20개, 30개 문제가 있을 때 문장이 길어지거나 처음 보는 유형의 서술형 문제는 못 푸는 아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독해력을 길러주시는 게 필요한 거지 문제로 반복해서 학습시켜주는 게 이 어린 나이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언덕은 이거죠. 부모님들이 입학 테스트 치고 나면 꼭 연락 오세요. 선생님 사실 우리 누구가 지금 현재 어느 학원에서 무슨 반에 다니고 그런데 이 학원 시험에서 왜 이렇게 못 쳤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얘는 이런 애가 아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 이상하게 시험만 치면 자기 실력보다 평가를 좀 저평가를 받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희가 보통 뭐라고 솔루션을 드리냐면 어머님 일단 보내보세요. 저희가 판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님들은 보통 입학 전에 반을 올리고 싶으셔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 운이 나빠서 입학 시험을 못 쳤기 때문에 반을 조금 더 낮게 배정받은 친구는요. 한두 달만 수업해보면 바로 보여요. 그럼 저희가 바로 올려드려요. 어머님 얘는 이번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요. 훨씬 이거보다 좀 빠른 속도로 저 잘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반 옮겨드려요. 근데 이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막상 겪어봤을 때 생각보다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거야 라고 하시면 그 실력이 어머님 착각이신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하긴 한데요. 물론 그런 애 정말 있긴 해요. 네. 무슨 얘기인 거 하니 뭐 이렇게 시간 분배 잘 못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소심하고 낯선 환경에 가면 시험 잘 못 치는 애들, 그 다음에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그런 거 1번 문제 읽으면서도 2번 문제 막 풀면서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시야가 아직 좁아서 문제 풀 때 한 장 건너뛰는 애들, 막 정말 그런 애들 다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것보다는 어떤 경우가 정말 많은가 하면요. 어머님이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신 경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이는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지 못해.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를 들면 어머님이 우리 아이는 이런 애예요 라고 이렇게 항상 쉴드를 쳐주시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는 사실은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밖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엄마가 너 그거 왜 틀렸어? 엄마가 아시는 그 핑계를 대줘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어차피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는 매번 내가 이래서 틀렸다고 평가하는 엄마예요. 그러면 얘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대로 말해줘요. 왜?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거든요. 매번 자기가 똑같은 이유로 혼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오늘은 이래서 혼나고 다음엔 저래서 혼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너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게 엄마도 편하고 나도 편한 걸 아니까 애들은 죄송하지만 엄마가 혼내시는 방법대로 길들여져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와서 학원에 와서 그래요. 저는 이렇대요 라고. 누가? 저희 엄마가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애들 되게 많아요. 너 생각보다 네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잘하고 너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저희 엄마인데 저 맨날 덤벙거린대요. 그럼 아이는 그 다음부터 어떤 실수를 해도 선생님 제가 덤벙거려 틀렸어요 라고 해요. 자기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틀렸는지 연산을 놓쳐 틀렸는지 그런 이유를 다 차치하고 아이는 그냥 엄마가 씌워준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객관성을 잃어버리시면 아이는 자기를 안 드러내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화롭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고민하기 싫거든요. 이럴 땐 이유가 다르고 저럴 때 이유가 다르면 아이도 얼마나 피곤해질까요? 아이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숙제 안 해온 아이들, 어머님 얘가 숙제를 안 해요. 어떡해요. 너 숙제 안 하면 학원 끊어버릴 거야. 막 어머니 학원 2개 넣으셔야죠. 네가 숙제를 안 하니까 숙제를 더 많이 내서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셔야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들 스스로도 엄마가 어떻게 행동할지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숙제를 안 하는데 혼을 내시고 넘어가시면 안 되죠. 숙제를 다 시키셔야죠. 숙제를 안 내고 혼나면 너무 좋지. 왜? 숙제하면 2시간인데 혼나는 건 10분이면 끝나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숙제를 끝까지 시켜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다음번에 남아서 숙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숙제를 하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 4번째 언덕은 연산 실수가 유독 많은 아이들. 걱정 많으시죠? 근데 사실은 애들이요, 어릴 때 연산시켜보면요, 유독 헷갈리는 연산이 존재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8 더하기 6이 14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가장 많이 틀린 연산이 8 더하기 6이 14였던 게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하시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초등 연산은요, 양에 대한 감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무슨 인관이 8도 10에 가까워요. 6도 5보다는 10에 가깝죠. 그러니까 수가 이미 절반을 넘은 수거든요. 근데 2를 더하면 14라는 수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꽉 찬 20에 가깝지 않은 수가 나와요. 그래서 양적인 게 흔들려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애들이 나눗셈을 하거나 곱셈을 하거나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계적으로 연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실수를 잘 못 찾아내요. 근데 양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50배를 한다고 할 때 그냥 50을 곱하기 5로 했다 뒤에 0을 붙이면 돼요 라고 계산하는 애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10배를 해봐요. 10배라는 건 쉽거든요. 끝에 0만 붙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게 2개 있으면 얼마인데 3개 있으면 거기다 얼마를 더 붙이니까 아까 2개 했던 거랑 더해서 얼마가 돼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양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지금 비록 필사를 좀 틀리더라도 수학을 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점점 기술이 붙거나 하면 좋아져요. 근데 수학을 기계적으로만 연산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수가 커지고 하면서 넌 도대체 이런 터무니없는 답이 왜 나와? 라고 하면 본인 머릿속에 양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아, 우리 애가 12랑 18 중에 18이 더 크다는 거 모르냐? 아니요. 애들은 수표에 나와 있는 12하고 18을 봤을 때 12는 정말 10개에 2개가 더해진 걸 생각하지 않고요. 11 다음에 나오는 게 12인데요.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12라는 표현이 10과 2가 덩어리져진 게 합쳐진 거란 양적인 감각을 자꾸 키워주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애들 중에 초등 연산 좋아하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1과 5분의 2 곱하기 뭐 분수 막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요, 결국에는 뭐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2개 반이 있다는 거니까 얘가 2개 있으면 얼마인데 거기 반 개가 붙으면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중등연산을 이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라고 하시면 초등연산이 당연히 안 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50%고요. 아울러 아까 홍성희 원장님하고 공부했던 음수 같은 개념에서 약속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 약속을 이행하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일 때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재밌거나 뭔가 본인이 편하게 와닿는 게 아니라 저건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또는 암기에도 그 다음번에 적용할 때 맨날 까먹어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주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산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난 음수 계산도 하는 거 알려줬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메커니즘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자하고 수들은 왜 이렇게 곱해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연산이 힘들어하는 친구와 중등연산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달라질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연산은 정말 그래요. 수능을 풀 때요. 선생님 얘가 3 더하기 2를 6이라고 써서 수능에서 틀렸어요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들 죄송하지만 연산을 못해서 수능을 못 치진 않아요. 틀리지 않고요. 하지만 초등 때 연산을 못하면 수학을 잘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초등 수학의 60~70%가 연산 베이스예요. 심지어 기하 문제도 결국엔 뭐예요? 건너비 부피 구할 때 3자리 곱하기 2자리 막 소수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는 연산을 잡아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애들가 억지로 시키면 싫어한다며요. 그렇죠. 이것들이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시켜줍시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산 틀린다고 이게 영원할 것처럼 아이를 굳이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잡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산 문제집 풀리시다가 다 맞는 페이지가 나타나면 어머 좀 그 다음 페이지 건너뛰어주세요 어머니. 얼마나 기뻐요. 다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 다 맞았으니까 또 시켜.
왜? 뭔가 빈틈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시키고 또 시켜서 애가 지겨워지게 만들어. 그럼 진짜 연산 문제 풀기 싫어지거든요. 과감하게 너 이거 다 맞았네? 엄마 보기에 이 정도는 다 맞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다가 한 개라도 틀리면 이 한 개 때문에 불안해서 못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제발. 연산은 도구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을 못해서 수학을 잘하기 힘들다면서요. 근데 사실 이거 허준희 교수님 같은 사람이 보면 한시마다 개탄하실 것 같아요. 수학이 연산이 아닌데 말이죠. 라고 하시면서. 그쵸. 근데 대한민국 초등수학에서는 연산을 못하면 수학을 잘한다고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끌고 올라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5번째 마지막 언덕인데요. 우리 어머님들 정말 많이 얘기하세요. 선생님, 그거 제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아닌가요? 또 틀렸어요. 아니, 교재는 지난번에 맞았는데 왜 이번에 테스트 나오는데 틀리는 거예요? 얘는 모르는 거죠.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보면서 너 저 지난번에 오답문서 펼쳐봐. 펼쳤어.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누가 푼 거예요? 너잖아. 뭐 이런 얘기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면 1번 가장 큰 이유는 영혼이 탈출한 채도 오답을 하는 거죠. 숙제니까 영혼 팔고 그냥 손이 움직여서 오답을 한 거라니까요. 영혼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영혼을 오게 하느냐라고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이런 생각 해보세요. 요즘 제가 이제 소설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사실 영화 같은 거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요즘 진짜 영화나 이런 거 접할 게가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확확 넘기시면 핸드폰으로 나 이거 봤던 영화 같은데 스토리가 그러니까 주인공도 기억이 나고 얘네가 둘이 좋아하는 사이였던 기억이 나는데 얘네 둘이 나중에 어떻게 됐지? 물론 대부분 드라마는 해피엔딩이니까 뭐 결혼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워낙 그 OTT 같은 데는 왜 결론이 애매하게 끝나는 드라마도 많으니까 잠깐만 얘네가 나중에 어딜 떠났던가 막 기억도 안 나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드라마를 봤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또는 거기 나왔던 어떤 몰캉몰캉한 어떤 느낌들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소설도 마찬가지.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어릴 때 읽었던 어떤 책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천국의 계단인가 뭐 하여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감동 깊게 읽었는데 대학교 때 갑자기 스토리가 하나도 잠깐 무슨 성직자가 나왔는데 이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읽었던 그 가슴 뜨거운 느낌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막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혼자 고민했던 막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애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들은 그런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서 우리 왜 뉴런과 시냅스 아실 거예요. 뇌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서로 많은 시냅스들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문제풀이를 했던 경험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경험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사고했던 틀, 이런 문제를 내가 역으로 풀어봤던 어떤 경험들은 남아있지만 그게 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 초등 때 길러줘야 될 거는 너 왜 지난번에 풀렸던 문제 이런 걸 또 틀리고 있니가 아니라 아이가 심한 문제를 풀든 무엇을 풀든 간에 문제를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그 경험을 높이 사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록 좀 잊어버리더라도 그랬었지 우리 근데 이거 다음에 시험에 나온다고 선생님이 하던데 라는 어떤 지점이 있을 때는 그쵸 절박성을 좀 이용해 주셔야죠.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시면 우리 이거 가지고 다음번 선생님이 이거 테스트 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 시험 치기 전에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절박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쵸 중학교 내신 칠 때라든지 수능 칠 때라든지 절박해질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되면 벼락치기가 우리는 있죠. 그럼 정말 갑자기 평소에 그렇게 암기 안 다던 어떤 것이 갑자기 순식간에 암기가 되기도 하고 물론 제가 요즘 나이 들어보니까 이제는 벼락치기도 안 되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말캉말캉하기 때문에 벼락치기 하려면 충분히 해요. 때로는 저희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제가 너 이거 틀리면 선생님이 5번 쓰기 오답 낼 거라고 협박을 했거든요. 정말 무식한 협박인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영혼 탈탈 털어서 암기하고 와요. 그러면서 다음에 그래요.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는데 손을 알아서 막 집에서 엄마가 몇 번 쓰게 했더니 막 움직여요. 제가 그렇지. 근데 나중에 하다가 아이가 그때는 기억 못했는데 다음에 몇 개월 몇 주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그때 제가 배웠던 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열심히 뭔가 생각하면서 머리들을 끼워 맞추고 있다니까요. 당장 이 문제가 지금 조금 영혼이 없는 것 때문에 기억을 못했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이렇게 막 아이를 죄송하지만 이렇게 뭔가 못하는 아이 취급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물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건 뭐예요? 남의 집 아이는 안 그렇던데. 걔는 한 번 오답한 문제 다 기억한다던데. 그 집에는 원래 그 집인 거고요. 우리 집에는 다른 애죠.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0개의 솔루션이 존재하는데 남의 집 아이의 공식을 우리 집 아이가 대입시키면 절대 안 되세요. 그리고 원래 남의 집 아이는 신화로 포장돼 있어요. 네, 걔는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도 어머님 속을 다 뒤집어놔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5개 언덕을 쭉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것밖에 없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어머님들에게 그런 얘기 드려요. 어머님, 이 아이가 어떤 것을 고민하고 막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또는 이럴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솔루션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지점은 어떤 거고,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지점은 어떤 거고,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하고 관계는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요즘 학부모로 사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어머님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아이 전담 매니저인 거죠. 단순히 아이들만 해준 매니저가 아니라 스케줄도 챙겨줘야 되고 영양분도 챙겨줘야 되고 그쵸, 대화도 해줘야 되고 외롭지 않게.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방역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건강관리까지 내 역할인 거죠. 너무 하실 일이 많은 게 정말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인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시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뭔가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고민하시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신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주변에 계신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보다 본인 아이를 지도하시고 있는 선생님을 봐주시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시는 게 사실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선생님들은 어머님이 안 보시고 싶으신 것, 못 보시는 거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찔러주지 않으면 얘기 먼저 꺼내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뭔가 우리 예전에 우리가 바람직한 교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왜 공부 안 하는 아이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라도 체별하면서도 가르쳤던 어떤 그런 시절의 교사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머님들에게 뭔가 얘기하신 분이 되게 조심스러우세요. 하지만 솔직히 물어주신 어머님한테는 저는 솔직히 얘기 드리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힘든 부분을 겪고 있어요, 어머님. 근데 이제 그나마 저는 원장이고 경력 많으니까 제가 먼저 어머님들에게 어머니 요즘 좀 그렇지 않아요? 누구? 이렇게 막 얘기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어머니 먼저 얘기 꺼내기 전까지는 자기가 느낀 어떤 부분을 얘기 꺼내기 좀 조심스럽다고. 그러니까 그럴 땐 과감하게 좀 물어주시고 그다음에 물어주셨다면 그 얘기를 들어주실 마음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어주시고 나쁜 얘기 들으시면 안 들으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며. 막. 그렇죠. 왜냐면 그게 본인 평가 같거든요. 마치 선생님이 평가라기보다 선생님이 충고해주는 어떤 아이의 단점이 내 평가 같아. 내가 뭘 잘못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의 현재 상황이 그런 것 뿐이고 아이를 만들어내는 데서 어머님 한 분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같이 시너지가 난 거니까 우리가 아이를 같은 편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어머님이 적대적 관계에서 선생님이 어머니를 공격하려고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아이라는 어떤 대상을 같이 도와주고 해결하는 어떤 주체라고 생각해 주시고 손잡고 같이 가주시는 부분이 정말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꼭 그럴 때는 주변 어머님들보단 우리 아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에게 물어봐 주시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드려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 외에도 나는 이런 어떤 문제나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혹시? 원래 그리고 이런 거는 집에 갈 때 생각나. 진짜 물어볼걸. 그럼 나중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 올릴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럴 때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또는 저희 메스몽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 창구들에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는 못 올려드려도 성심성의껏 아는 한 뭔가 답글 달아드리고 대화해드리고 할 테니까 많이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마포에서 아이들은 AI가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솔루션이 뭐예요? 100개를 어머님 수학 문제 한 50개 풀려봤는데 제가 못하네요? 100개 풀릴까요? 100개 풀다 보면 할 수 있게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 AI적인 마인드, 그쵸. 이세돌하고 알파고 경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걸 이 아이한테 때려 분다고 갑자기 이 아이가 소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에게 마음을 얻는 법,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강연과 더불어 저희 5주 동안 했던 어떤 피날레적인 강연을 다음 주에 준비해서 부모님들도 마포에서 뵐 수 있도록 할게요. 나중에도 궁금하신 영상 있으시면 유튜브로 찾아봐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대전 원장님 모셔다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